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3년 봄 퀀텀 챌린지 키스킷 어드보켓 및 멘토들과 함께하는 가이드 방송 레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가이드 방송을 준비해 주신 김자은님, 강다영님, 김하음님, 김경훈님, 그리고 박경근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이 가이드 방송은 참가자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가이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나중에 문제 푸시다 궁금한 거는 디스코드 채널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저희 집 멘토로 있는 사람들이 답을 드리니까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랩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다영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아, 자은님,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킷 어드보켓 김자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랩인 Intro to Dynamic Circuit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서킷이란 양자 회로인데 특정 양자 비트들의 값을 회로 중간에 측정해서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올 양자 회로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회로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양자 회로를 실행하다가 중간에 특정 양자 값을 클래시컬 값으로 바꾸는 특정을 시행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양자 회로의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있는 블록과 같게 되는데요. 이 문법이 참가자들 분께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문법을 설명하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랩에서 주로 사용할 함수는 이 if test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인자로 컨디션을 받습니다. 컨디션은 특정한 특정한 클래시컬 비트의 이름 그리고 그 클래시컬 비트의 측정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로 되어 있고 이 블록에는 이 컨디션이 사실일 경우에 실행돼야 하는 양자 회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컨디션이 사실이 아닐 때 다른 형태의 회로를 구동시키고 싶다면 여기에 이렇게 else 블록을 추가로 선언해서 양자 회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랩의 마지막 문제는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썼던 if test라는 함수를 활용하되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이 if test 블록 자체를 포문 안에 넣어서 말 그대로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소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문제 자체에서 양자 회로의 이름을 circuit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양자 게이트들을 선언할 때 circuit 닷으로 선언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키스켓 텍스트북을 열심히 보셨던 분이라면 양자 회로를 QC점으로 선언하는 거에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에 따르면 저희는 그 미드 서킷 메저먼트의 값이 원했던 영영이 아닐 때 특정 어, 특정 보상을 취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 그 보상에 해당하는 양자 회로를 이 else 블록 안에 써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양자 회로를 실행시키는 트라이얼이라는 함수를 이 else 블록 안에서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양자 회로의 실행을 다시 해라 라는 논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트라이얼 함수를 호출하는 위치를 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은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멘토분들 중에 지금 참가해주신 어드보키 분들 중에서 혹시 따로 팁을 추가해주실 분 계신가요? 유용한 자료에 대한 링크라던가. 네, 없으시면
자, 자은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랩 준비해 주신 다영님 맞죠? 네. 네, 다영님 스테이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지막 페이지가 잠깐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키더 어드보케이트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랩2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소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랩2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이제 구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 이제 문제를 조금 자세히 보는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텔레포테이션은 이제 저희가 고전 컴퓨터에서 하듯이 단순히 A의 정보를 B로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나온 건데요. 이제 단순히 A의 정보를 B로 옮길 때 퀀텀의 세계에서는 이제 T라는 이제 인탱글된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정보를 B로 옮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A에서 B로 옮길 때 A의 상태는 완전히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이제 전체 회로를 보면 이제 처음에 A의 상태를 이제 psi로 가정했을 때 마지막에 B의 psi가 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스테이트는 벨 스테이트, 그 다음에 메저먼트, 마지막으로 리커버리의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벨 스테이트입니다. 이 벨 스테이트라는 건 두 개의 큐빅의 상태를 완전히 얽힘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낫 게이트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T와 B의 상태를 완전히 얽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의 경우 오른쪽과 같은 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 A의 상태는 이제 psi로 해서 이렇다고 초기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또 벨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A와 T의 이 얽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을 경우엔 이제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세히 보아야 될 점은 이제 00의 경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니셜 스테이트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01의 경우, 10의 경우, 이제 11의 경우는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리커버리의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제 초기 상태와 비교했을 때 01의 경우에는 이제 1과 0이 이제 뒤집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게이트를 적용해야 하고, 이제 10의 경우는 이제 위상 상태가 반대인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Z 게이트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둘 다 Z 게이트와 X 게이트가 둘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랩1에서 자은님이 설명해 주셨던 조건부에 따라서 이제 게이트를 적용해야 되는 그 경우에 딱 맞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 측정한 다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리커버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A에서 B로 옮기고 싶었던 그 정보를 딱 측정해주면 저희가 A에서 설정해줬던 이니셜 스테이트가 B에서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1, 2, 3, 4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엑설사이즈 1, 2, 3, 4로 딱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의 경우 이제 문제가 총 5개가 있는데 마지막 5번의 경우는 그 이니셜 스테이트를 RX 게이트를 사용해서 세팅을 한 다음 이 전체 1년의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스스로 잘 구현을 해보시면 즐거운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렇게 있고요. 즐거운 챌린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감사합니다. 사실 2번은 그 키스킷 그 다이나믹 서킷 가이드 나온 튜토리얼하고 거의 코드가 음, 비슷해요. 사실 그거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챌린지를 마칠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3번 하은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랩3 Iterative Phase Estimation을 맡게 된 김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Iterative Phase Estimation이 이미 문제에서 되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어서 혹시 조금 더 제가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직접 Phase Estimation에 대한 본질을 더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코드를 짜는데 어려움을 가질까봐 그 코드를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힌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니까 결국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임의의 유게이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컨트롤드 유게이트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한 그 U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터의 어떤 임의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이 알고리즘은 무엇을 알려주느냐를 보면은 그때 오퍼레이터 U의 아이겐 밸류의 페이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하게 되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큐빗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를 어떤 이제 이진법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있으면 2분의 1 파이 1 더하기 4분의 1 파이 2 더하기 점점점점 2분의 m 승분의 1 파이 m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를 표기할 때 이는 0.파이 1 파이 2 점점점 파이 m으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들로 구하게 되면 각각 파이 1, 파이 2들이 큐빗들의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들어와서 엑서사이즈 1, 2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1, 2를 푸실 수 있다면 3, 4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가지고 1, 2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임의의 일단 U 오퍼레이터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1, 2에서 사용할 그 U 오퍼레이터는 이제 S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다이어고널 행렬로 되어져 있고 위쪽에는 1, 아래쪽에는 엑스포넨셜 i 파이를 2로 나눠준 값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아이겐 스테이트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 1 스테이트 즉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0일 스테이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컨트롤드 유게이트 형태로 알아야 되는데 다같이 우리가 S게이트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문제에서 넣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건 그 페이스를 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S게이트의 정확한 형태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건 이제 컨트롤 S게이트를 직접 넣어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페이스 게이트, 이제 컨트롤 페이스 게이트로 우리가 나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S 오퍼레이터는 자릿수가 얼마나 되는지 원래 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자릿수가 2까지 된다는 가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1, 2를 풀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1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형태가 0.파이 1, 파이 2라고 가정을 했는데 엑서사이즈 1에서는 뒤에 있는 파이 2를 구하는 게 될 거고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2에서는 이제 파이 1을 구하게 될 텐데 이제 이터레티브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이 2를 구하고 파이 1을 구하게 될 텐데 그때 파이 2를 구했던 정보를 피드백을 이용해서 파이 1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유사회로로 제가 나타내면, 일부를 좀 올려야겠네요. 유사회로를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 2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파이 1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같은 유사회로가 Iterative Phase Estimation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에서 파이 2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 관측에서 파이 1을 구하는 건데, 이를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은 맨 처음에 Iterative Phase Estimation에 처음에 필요한 오퍼레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매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측하는 애를 관측을 하고 나서 다시 리셋을 시킨 다음에 이제 파이 2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피드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Iterative Phase Estimation 알고리즘에 필요한 다음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다음 파이 1을 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회로를 짤 때 약간 이제 코드를 몰라서 못 짤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레퍼런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서킷 중간에 어떤 메저먼트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되도록 이제 IBM 사이트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미드 서킷 메저먼트라는 부분에서 되어져 있고 링크를 아래에다 달았습니다. 또한 이제 리셋 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링크를 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아까 1번 문제에서도 2번 문제에서도 전부 다 나오는 회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제 링크를 제가 다같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1, 2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엑서사이즈 3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엑서사이즈 1, 2와 유사하지만 오직 달라지는 건 엑서사이즈 3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1, 2와 다르게 S게이트가 아니라 어떤 T게이트가 되는 거고, 그때의 T게이트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컴포넌트가 엑스포넨셜 i파이를 2로 나눠준 게 아니라 엑스포넨셜 i파이를 4로 나눠주는 값의 페이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2개가 아니라 총 3개의 큐빗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우리는 여기도 큐빗이 3개 필요하다고 미리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엑서사이즈 4는 이제 또 다르게 S게이트도 T게이트도 아닌 어떤 U게이트를 쓸 건데, 이 U게이트는 페이즈가 엑스포넨셜 i 2파이를 3으로 나눠준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게이트로 이제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큐빗을 2개 쓴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 문제는 이제 페이즈가 3분의 1이 되면은 우리가 실험에서 이제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오는 결과가 파이 값이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3분의 1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정확히 2큐빗이면 0.01로 끝나는 게 아니라 0.01에 뒤에다가 01, 01, 01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큐빗은 2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이 값은 0.파이1, 파이2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텀들이 에러를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를 우리가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를 해결할 거냐? 아까와 비슷하게 파이 2를 구하고 파이 1을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직접적인 이제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인데, 이를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정확하게 파이 2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소수점 자리가 더 있는데 우리는 이를 근사해서 소수점을 없다고 생각을 할 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파이 2를 한 번 관측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관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0이 먼저 파이 2의 값이 0이 더 많이 나왔느냐 또는 1이 더 많이 나왔느냐 라는 결과를 얻을 거고, 더 많이 나온 거를 그대로 파이 1을 구할 때 정보의 피드백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엑서사이즈 4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때 여러분이 파이 2를 구할 때 그 파이 2에 대한 카운트를 이제 여러분이 직접 관측해서 얻을 텐데, 이제 이 카운트가 결국에는 0이 몇 개, 1이 몇 개, 이 정보를 얻어주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0이 더 많은지
1이 더 많은지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제가 왼쪽 하단에 hint for code라고 적어놓은 부분에서 counts 가로 열고 땡땡 1 땡땡이라고 적게 되면은 1이라는 이제 값이 나왔던 거의 개수가 몇 개인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 대신 0이라고 쓰면은 0이 몇 개 나왔나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counts 1과 counts 0 중에서 더 큰 값을 파이 1의 값을 구할 때 피드백으로 써라 라는 코드로 넣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엑서사이즈 4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랩 3에 대한 정보는 이제 가이드는 여기까지가 전부이고 여러분 이제 즐거운 퀀텀 챌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음님. 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랩 4번 발표를 준비해 주실 경우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키스키 너드부캐트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랩4인 에러 커렉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퀀텀 에러 커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클래시컬 에러 커렉션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 플립 에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0 또는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넘버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트 플립 에러란 원하지 않게 0이 1로 또는 1이 0으로 바뀌는 비트가 플립되는 에러를 얘기합니다. 근데 0 하나가 1로 바뀌고 1 하나가 0으로 바뀌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어떨까요? 저희가 1이라는 숫자를 8비트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0000, 0001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첫 번째 비트가 플립됐다고 하면은 1000, 0001이 될 텐데 이 값은 129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주죠. 이렇듯 저희가 바이너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비트 플립 에러를 커렉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메이저리티 보트, 즉 다수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0으로 값이 들어있는 하나의 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을 복사해서 000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운데 있는 비트에 플립 에러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 3개 중에서 과연 어떤 것에 비트 플립 에러가 발생했는지 다수결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0이 2개, 1이 하나니까 아 얘는 1이 에러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수정해서 다시 000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원래의 싱글 비트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 값들이 가지는 0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듯 여러 번 복사를 값을 미리 해놓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에러가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복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0 하나를 0 3개로 이렇게 레피티션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다시 하나로 가져오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클래시컬 에러 커렉션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코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비트에서 에러가 나는지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그 디텍션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큐빗을 코렉션을 해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걔를 다시 원래의 비트로 하나의 싱글 비트로 돌려오는 디코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항상 통할까요? 답은 슬프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2개의 비트 플립 에러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0을 000으로 인코딩을 해둔 상태에서 2개의 비트가 플립돼서 101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되면은 1이 2개, 0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 0이 에러구나 라고 디텍션을 하게 되고 전체를 111로 코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코딩을 했을 때 결과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메이저리티 보트 알고리즘이 실패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2개의 비트가 동시에 플립될 확률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비트가 플립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의 확률로 이 알고리즘이 통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립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1-P의 3승이 될 거고 하나가 플립되는 확률은 3 곱하기 P 1-P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플립이 몇 개 일어날지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플립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만 일어났을 때는 성공하고 2개 또는 3개일 땐 실패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해줘서 다음과 같이 성공과 실패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 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X축을 비트 플립 확률, Y축을 저 메이저리티 보트 방법이 실패할 확률이라고 했을 때 비트 플립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메이저리티 보트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로그 플롯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더 보이시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3개만 레피티션을 해서 인코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5개, 6개, 7개 더 많이 레피티션을 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5번 레피티션을 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같은 비트 플립 확률에 대해서 메이저리티 보트가 실패할 확률은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ercise 1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클래시컬 메이저리티 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exercise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클래시컬 에러 커렉션을 직접 구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비트 플립 에러가 뭔지, 또 레피티션 코드와 메이저리티 보트 알고리즘이 뭔지,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커렉션 알고리즘이 성공할 확률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퀀텀 에러 커렉션은 어떻게 될까요? 클래시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이거에 대한 정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레피티션을 그 클래시컬 알고리즘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단순하게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 잘 알려진 노 클로닝 세오럼으로 인해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각 큐빗의 상태를 그때그때 측정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큐빗의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은 상태가 0 또는 1로 붕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스테이트가 붕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클래시컬한 에러 코렉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4가지 단계 클래시컬 에러 커렉션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인코더, 두 번째가 디텍션, 세 번째가 코렉션, 마지막이 디코더였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퀀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인코더 부분인데요. 클래시컬 인코더에서는 저희가 어떤 푸사이 스테이트가 있었다 하면은 그걸 푸사이 3개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노클로닝 세럼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푸사이 3로 기술되어 있는 알파 000 플러스 베타 111 같은 상태를 대신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래와 같은 서킷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서킷의 인풋 스테이트는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00 스테이트겠죠. 왜냐하면 그 아래의 2개는 0 상태와 0 상태일 테니까요, 초기에.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시납 게이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알파에 붙어 있는 애는 그 첫 번째 큐빅 스테이트가 0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베타에 붙어 있는 애는 첫 번째 스테이트가 1이기 때문에 0을 1로 바꾸겠죠. 그래서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10이 될 거고, 그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씨낫을 또 걸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11로 저희가 원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11 상태는 이 세 개의 큐빗이 굉장히 인텐글먼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푸사이 3번 단순히 각각 푸사이 3개가 존재하는 스테이트와는 다른 스테이트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순서를 바꿔서 디코더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 푸사이 3 스테이트를 다시 푸사이 스테이트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앞에 했던 인코더를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11이 있다고 하면은 시납 게이트를 0번 큐빗에서 첫 번째 큐빗에서 두 번째 큐빗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납 게이트를 한 번 더 해주면 알파의 000 베타의 100으로서 보시게 되면 뒤에 스테이트 안실라 큐빗들은 인코딩 할 때 썼던 큐빗들은 다 00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이 푸사이 3 스테이트를 푸사이 스테이트로 디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러에 대해서 볼 텐데요.
큐빗 1, 2, 3 각각에 대해서 비트 플립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비트 플립이란 거는 X 게이트를 걸어주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큐빗에서 싱글 비트 플립이 일어나는 건 XII 게이트를 걸어주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IXI, 세 번째에서는 IIX를 걸어주게 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인코딩 되어 있는 알파의 000 플러스 베타의 111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거에서는 알파의 100 플러스 베타의 011, 두 번째 에러에 대해서는 알파의 010, 베타의 101, 마지막 에러의 그 세 번째 큐빗의 에러에 대해서는 알파의 001, 베타의 110 같은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디텍션 해야 되는데요. 슬프게도 저희가 직접 디텍션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디텍트를 하기 위해 매저를 하게 되면은 이게 0 또는 1로 콜랩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실라 큐빗, 그러니까 보조 큐빗을 이용해서 어떤 일부의 정보를 추출해 올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시납 게이트를 걸어주는데 첫 번째 인코딩 큐빗과 두 번째 인코딩 큐빗 각각에서부터 안실라 큐빗 1번으로 시납 게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빗과 세 번째 큐빗에서부터 두 번째 안실라 큐빗으로 시납 게이트를 해주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알파의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XII 게이트 걸린 첫 번째 큐빗에 비트 플립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될 거고 이 두 번째 빨간 줄에서는 IXI 즉 두 번째 큐빗에 비트 플립이 있던 경우 마지막 라인에는 세 번째 큐빗에 비트 플립이 생긴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이 결과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딩 큐빗과 안실라 큐빗들이 완벽하게 그 언인탱글 돼 있다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인코딩 큐빗 앞에 3개와 뒤에 있는 2개 안실라 큐빗이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납 게이트 4개를 걸어주기 전과 후에 각각에 대해서 안실라 큐빗과 인코딩 큐빗이 모두 언인탱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실라 큐빗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인코딩 되어 있는 큐빗 스테이트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즉 안실라 큐빗을 측정함으로써 우린 정보를 뽑아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큐빗 스테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실라 큐빗 스테이트들이 이 세 가지 에러에 대해서 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건데요.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00일 거고 첫 번째가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10, 두 번째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11, 세 번째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01로 나타나게 돼요. 즉 우리는 이 안실라 큐빗을 측정함으로써 몇 번째 큐빗에 에러가 발생했다, 몇 번째 큐빗에 싱글 비트 플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메저먼트를 신드롬 메저먼트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챌린지의 즐거움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앞에 예제는 엑서사이즈 2의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납 게이트의 어떤 페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신드롬 메저먼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첫 번째 큐빗 에러인 경우에 01, 두 번째 큐빗 에러인 경우에는 10, 세 번째 큐빗 에러인 경우에는 111을 주도록 코드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10, 11, 01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납 페어를 조합해서 이 신드롬 메저먼트를 만들 것이냐를 직접 고민하셔서 구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렉션 부분인데요. 앞에 신드롬 메저먼트의 결과에 따라서, 즉 안실라 큐빗의 측정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큐빗에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컨디셔널 게이트, 그 조건을 이제 이용해서 컨디셔널 게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그 에러를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선 그 랩에서 더 많이 보셨던 CIF 컨디션이라는 퀴즈킷의 신텍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인 어떤 그 비트 플립 에러를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신드롬 메저먼트를 이용한 비트 플립 에러를 수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에러 코렉션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더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챌린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호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랩 5번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릴리즈는 안 됐는데요. 레코딩은 랩 5번이 릴리즈 된 다음에 바로 올라갈 거고요.
오늘 지금 참가자분 중에 민재님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랩5 지금 설명 들으시는 건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랩 5번 준비해 주시면 경근님 발표 준비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랩5인 127Q 시스템을 설명드릴 박경근입니다. 랩5에 대한 해설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에 문제보다 간단한 서킷 경우에 대해서 엑서사이즈를 풀어보고 보너스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랩5는 127큐빗으로 구성된 양장 컴퓨터인 쉐브룩을 이용하여 GHZ 스테이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127개의 큐빗을 중첩해서 GHZ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모로 표시된 54개의 큐빗만으로 이루어진 GHZ 스테이트를 만들고 나머지 큐빗은 에러 코렉션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엑서사이즈를 설명드리기 위해 챌린지 문제인 127큐빗보다 훨씬 간단한 27큐빗 문제의 엑서사이즈를 각각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IBM 오클랜드를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여러분은 챌린지를 위해 제공받은 같은 구조의 양자 컴퓨터인 IBM 픽셀을 써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처럼 붉은 네모로 표시된 큐빗 10개의 큐빗을 GZ 스테이트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서사이즈 1 같은 경우는 서킷 안에 있는 큐빗 모두를 인탱글 시켜서 GHZ 스테이트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챌린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7개 큐빗 모두를 인탱글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27개 큐빗이 GHZ 스테이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GHZ 스테이트를 만드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후 나머지 큐빗에 처음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하여 CX 게이트를 모두 가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측정 시 모든 결과가 이론적으로 같은 GHZ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림과 수식에서는 0번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하여 CX 게이트를 나머지 큐빗에 가하는 식이었지만 큐빗 0에서 큐빗 2가 아니라 큐빗 1번에서 큐빗 2번으로 CX 게이트를 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의 과정을 확장하면은 3개 이상의 모든 큐빗에 대한 GHZ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상으로 보면 앞의 내용을 그대로 한 큐빗에 대해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한 큐빗을 중심으로 CX 게이트를 모든 큐빗에 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의 코드를 적용할 때 키스킷의 트랜스파일 함수를 나중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CX 게이트만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결국 GHZ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뎁스가 적은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GHZ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낫 게이트의 순서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서킷의 중앙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그 하다마드 게이트를 중심으로 인접한 큐빗들에 대해 시낫 게이트를 뻗어나가는 식으로 서킷을 설계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GHZ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과 같이 13번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CX 게이트를 가하는 식으로 서킷을 만들어 보았고요. 해당 방식은 뎁스가 이제 8 정도 되는 서킷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엑서사이즈 2는 이제 앞에서 만든 모든 큐빗에 대한 GHZ 스테이트에서 일부 큐빗의 인탱글을 푸는 문제입니다. 인탱글을 푸는 방식은 아래 그림처럼 2와 5, 2 큐빗으로 이루어진 GHZ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처음에는 서로 얽혀 있었지만 2왕과 2의 얽힘 상태만 유지하고 5의 인탱글을 풀고 싶다면 2완이나 2투에서 5큐빗으로 CX 게이트를 가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코드로 표현해 보자면 실제 서킷으로 보면 이제 네모로 표시된 큐빗들의 인탱글을 유지하며 나머지 큐빗들의 인탱글을 푸는 과정이 코드에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네모 칸에 있는 큐빗으로부터 다른 큐빗의 CX 게이트를 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CX 게이트를 가했고요. 하드웨어상에서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큐빗에 CX를 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2까지 했다면은 이제 저희는 10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네모 표시되어 있는 큐빗들만으로 이루어진 GHZ 스테이트를 얻게 됩니다. 다음 엑서사이즈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GHZ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를 평가하는 함수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GHZ 스테이트는 이론상으로 하다마드 게이트와 CX 게이트만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하드웨어에서 수행한다면 에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얽혀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GHZ 스테이트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측정한 결과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하고 이것이 엑서사이즈 3의 목표입니다. 이 함수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함수를 만들 때 중요한 점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측정된 값을 통해 GHZ 스테이트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GHZ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큐빗의 측정 결과가 0이 나오거나 1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반반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측정해서 나올 수 있는 이상적인 측정 결과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엑서사이즈 3에서 요구하는 함수는 완벽할수록, 그러니까 GHZ 스테이트에 가까울수록 출력값이 작도록 문제에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엑서사이즈 1과 2를 통해 GHZ 스테이트를 만들고 엑서사이즈 3의 함수로 평가한 결과 잘하면은 완벽한 10큐빗 GHZ 스테이트가 나오고 잘 안되면은 0과 1이 거의 반반까지 섞여 있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음을 엑서사이즈 3의 함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3문제를 간단하게 27큐빗 예시로 풀어보았는데요. 이제는 랩 5까지 다뤘던 내용을 통해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보자면 엑서사이즈 1과 2를 통해 우리는 GHZ 스테이트와 중첩되어 있지 않은 큐빗들을 그리고 GHZ 스테이트 사이사이에 중첩되지 않은 큐빗을 얻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테이트에 랩 1에서 다뤘던 다이나믹 서킷의 개념과 랩 4에서 다뤘던 에러 코렉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엔실라 큐빗을 이용해 에러 코렉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엑서사이즈 3에서 GHZ 스테이트를 평가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GHZ 스테이트를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에러 코렉션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멘토분들 중에서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멘토들 그러니까 전체 챌린지의 멘토들한테 문제가 공개됐을 때도 이것은 너무나 풀 수가 없는 문제다. 라고 평이 자자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코멘트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의 레코딩을 마쳐볼까 합니다. 음. 5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휴먼 트랜스파일러가 되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다이나믹 서킷이랑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127큐빗이라는 큰 회로를 만들어 보게 이렇게 드라이브 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네. 뭐 자은님이나 경근님은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5번을 풀는 건 어떤 것이다. 자은님 뮤트돼 있어요. 그 보너스 문제를 푸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풀어야 되는 문제는 오히려 뭔가 다량의 타이핑이 요구되고 막 그 아이디어가 복잡한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퀄리티를 네. 진단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라는 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네, 대혼돈을 겪을 것 같은 부분이 거기 같고, 그리고 지금 회로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서킷 드로우 할 때 MPL 많이 쓰는데 그거 하면 뻗어요, 노트북이. 네, 그럴 그래서 수 아마 그림에서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도 약간 어려워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저의 의견입니다. 네. 다영님이나 경근님은 따로 코멘트 있으신가요? 5번? 5번 랩. 저는 5번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GHZ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하다마드와 시낫을 가하면 되니까 간단하다 보니 좀 뎁스를 어떻게 줄이는 서킷을 찾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약간 뎁스가 짧을수록 결국 리얼 하드웨어에 실었을 때 훨씬 에러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뎁스를 줄이는 그래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음, 네. 다영님의 느낌은? 저는 일단 깁이 워낙 많으니까 그 또 연결된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왜 틀렸냐 뭐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가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예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번이 릴리즈가 되는 순간 이제 디스코드가 대혼돈이 될 것 같은 강력한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죠. 네. 그래서 5번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게 경근님께서 더 작은 시스템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모두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로 저희의 이번 2023년 봄 IBM 퀀텀 챌린지 가이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민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